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곳곳에 캐롤도 들리면서 새하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설렘도 생기는데요. 자, 그럼 이 두근거림을 안고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박희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정말 추워서 겨울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하니 직장도 연말 결산 또 새해 준비로 바빠서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 그런지 말을 참 예쁘게 안 하더라고요. 이직하는 이유가 월급 다음으로 또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이라던데 상처 주는 차가운 고드름 같은 말 말고 마음을 녹이는 라떼 같은 따뜻한 말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희진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춥죠. 12월은 춥기는 해도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그런지 왠지 설레는 달인 것 같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책 특별히 2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따뜻한 정유희의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그리고 김상현의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은요. 이 따뜻한 말을 하기 위해 어떻게 대화를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책입니다. 내가 따뜻한 말을 듣고 싶다면 나 또한 남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들을 하면 되겠죠? 이 책의 저자 정유희는 다수의 자기계발서를 써낸 작가로 이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 또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감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책 속에 나오는 대화법 중에 칭찬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요. 보통은 상대방이 이룬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더 좋은 방법은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에 대해 칭찬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잖아요. 결과가 좋을 때는 누구나 칭찬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을 때는 칭찬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죠. 자, 그럼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대화법,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권유형 표현법.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마더 테레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자. 화려해 보이는가? 강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결코 화려하지도 강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분의 겉모습이 키가 작고 왜소하기는 하지만 그 태도도 지극히 낮고 겸손한 모습이다. 생전에 곁에서 그분을 지켜보았던 레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마더 테레사를 만나지만 그 많은 사람이 각기 그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향할 때면 비록 잠깐의 악수나 인사말을 나눌지라도 그 짧은 순간 동안 마치 이 세상에 그분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외양과 달리 내면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을 갖고 있어 자신이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은 밀어붙여서 실현했다. 규율이나 법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가로막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뚫고 나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사람에 대한 존중심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더 테레사는 외유내강의 성품을 가진 대표적 인물이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더없이 강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따뜻하게 대한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갖추고 있다.
도덕경에는 임종을 눈앞에 두었던 스승이 제자인 노자에게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그 지혜는 다음과 같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의 전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신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자녀들도 강하게 키우려고 한다. 강해야 경쟁 사회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리를 높여서라도 강하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강해 보이는 것과 진정 강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진정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따뜻하게 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수히 많다. 특히 따뜻함은 가정과 직장, 그 외의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차갑고 경직된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견고하게 해준다. 그런 관계로 인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뿐 아니라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햄버거는 원래 스테이크의 한 종류였다고 한다.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스테이크와 야채를 부드러운 빵 사이에 넣어 먹으면서 그 스테이크를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햄버거는 스테이크만 먹었을 때보다 부드러운 빵이 어우러져 먹으니 더욱 맛이 있을 뿐 아니라 먹기가 훨씬 좋다. 햄버거는 부드러운 빵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테이크를 보다 잘 먹기 위한 용도에서 탄생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다. 스테이크만 먹을 수도 있지만 딱딱한 고기를 부드러운 빵으로 감싸 먹으면 더 먹기가 좋듯이 말도 단순히 그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감싸주면 상대방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럼 어떤 말이 햄버거의 부드러운 빵과 같은 말일까? 서류가 필요해서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서류를 가져오세요. 라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했다고 하자. 말의 내용은 바로 전달되지만 상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수 있다. 명령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명령의 말을 들으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생긴다. 서류를 가져다 주기는 하겠지만 말한 사람과 가져다 준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는 권유형을 쓰는 것이 좋다. 권유형이 바로 부드러운 빵의 역할을 한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 같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 서류를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서류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서류 좀 갖다 주겠어요? 이는 핵심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사람은 명령의 말을 듣게 되면 일단 거부감부터 느끼지만 부탁을 받으면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인데 부드러운 말이 설득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권유형을 써서 부탁을 할 때 한 단계 더 나아가 쿠션 표현까지 곁들이면 좋다. 딱딱한 바닥에 앉아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덩이가 아파온다. 하지만 부드러운 쿠션을 깔고 앉아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다. 이처럼 말에도 쿠션을 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요구하고자 하는 말 앞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등과 같은 말을 덧붙여보자. 미안하지만 서류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을 마냥 따뜻하고 부드럽게만 하면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얕보일 수도 있다. 따뜻한 말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따뜻한 말과 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표현은 따뜻하게 하되 자신의 견해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말만 부드럽게 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어수룩하게 볼 수 있다. 상대에게 어수룩하다는 인상을 주면 말의 신뢰성과 설득력도 떨어진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신을 갖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 부드럽게 표현해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자.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유지하면서 말은 단호하고 무게 있게 해보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확신에 찬 자세로 평소보다 좀 더 또렷하고 천천히 낮은 음성으로 말해보자. 동시에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자세는 반듯하게 해보자. 이는 상대방에게 퍽퍽한 스테이크가 아니라 먹기 좋은 햄버거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견해에 맞서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도 당신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자. 순간 저항감이 생기고 즉시 반박을 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자.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에는 얼굴을 붉히거나 흥분하거나 소리를 높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투로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해보자. 반대 의견에도 당신이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당신의 그런 행동에 사람들은 신뢰감을 갖게 될 것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말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스테이크의 양면이 부드러운 빵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대화는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끝맺는 것이 좋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용에 따라 표정을 변화시켜야 한다. 안타까울 때는 안타까운 표정을, 미안할 때는 미안한 표정을 짓는 것이다. 또 포커페이스가 필요할 때는 그런 표정도 지어야 한다. 다만 어떤 대화가 오가더라도 끝맺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태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단어는 감정을 갖고 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던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조너선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 번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그는 수많은 결심들을 했다. 그중 특히 말에 관해서는 절대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 것, 어떤 사실을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된 것만을 말할 것,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할 것 등이 있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원칙 없이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가치관을 가진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에 사는 동안 후회 없이 즐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소신대로 살았다. 족보를 연구하는 에드워즈 윈십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았던 에드워즈와 주크, 두 사람의 가문에 대한 책을 썼다. 책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에드워즈 가문은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중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 300명, 대학교수 100명, 변호사 102명, 판사 30명, 작가 60명, 의사 56명, 대학 총장 14명, 국회의원 3명, 부통령 1명을 배출했다. 주크 가문은 56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중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10명으로 그중에 살인자가 70명,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었다. 후손의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였다. 이 두 가문은 긍정적인 생각과 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의 결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긍정적인 말은 나와 나의 주변과 이후의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약 3,000개 정도인데 그중 긍정적인 단어는 1,000개 정도이고 부정적인 단어가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2배나 더 하면서 산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강의 중에 종이 2장을 꺼내 한 장에는 긍정적인 단어를, 다른 한 장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보다 2배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긍정적인 말은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레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누구나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한다. 주위의 지인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해보라. 그리고 그 반응을 살펴보자. 부정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주신 덕분이지요.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이다. 나 자신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가만히 생각해보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보자.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모든 일에서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부정적인 말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한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것도 몰라? 바보 아냐? 그렇게밖에 못해? 등은 한 사람의 자신감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부정적인 말이다.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더 잘하기를 원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가 된다. 그 사람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또 불안감을 조장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말들도 있다. 이번에 실패하면 넌 정말 끝이야. 당신 때문에 일이 되지를 않아. 당신은 여기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등은 그 사람 안에 내재된 잠재 가능성까지 단칼에 잘라버리는 부정적인 말이다. 또한 넌 몰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창조성을 말살시키는 말이다.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지만 사람의 정신을 상하게 하면 치료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그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것이 상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흉기가 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반면 긍정적인 말은 한 사람의 자아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잠재력을 개발시키며 자신감이 생기도록 해준다. 정말 잘했어요. 그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다시 시도해서 끝까지 잘해봅시다. 이런 말들은 들으면 어떠한가? 듣는 순간 위안이 되고 힘이 불끈 솟구치게 한다. 말은 감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 때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 말의 강도를 조절하면 조금은 덜 부정적이게 만들 수 있다. 즉 부정을 하되 약하게 하는 것이다. 정말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좀 힘들다라고 해보자. 이제 난 끝장났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일이 좀 생겼어 라고 해보자. 화가 나 죽겠어 라고 하고 싶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다 라고 말해보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단어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잘 안 되면 어쩌죠? 라고 말하는 대신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감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마감 시간이 3일이나 남았네요. 그 안에 빨리 끝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긍정적인 말로 상황과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야말로 따뜻한 말을 하는 따뜻한 사람이다. 내 자신부터 긍정적인 말과 자세로 따뜻한 사람이 된다면 그 따뜻함으로 나의 주변은 따뜻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를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게 하는 대화법. 만약 아무런 인기척도 내지 않고 불쑥 다른 사람의 집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그 집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도둑이라고 생각해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를 것이다. 또 볼 일이 있어서 어떤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거나 손으로 세차게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찬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대가 아무리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해도 집주인은 무례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매우 나쁘고 화가 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절대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만남의 대상, 상황, 목적, 그리고 관계의 깊이 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그 공간을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 비밀스러운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 침범했다고 느끼면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해 방어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 마치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 자신을 지키려 하고 필요 이상으로 다가오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 대화는 서로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을 존중하고 지켜주면서 시작해야 한다. 실제 공간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향해 다가가면 상대방은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서로에게 편안한 선까지 서로의 공간을 좁혀나간다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는 자신에게 거리를 두거나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와 상황을 잘 파악해 대화의 수준을 조절하고 서로에게 가장 적당한 선까지 다가가는 것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대화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빙산의 수면 위 부분과 수면 아래 부분으로 비유할 수 있다. 수면이 빙산의 부분처럼 상대방이 이미 드러내놓고 있는 부분은 대화의 주제로 삼아도 좋다. 그 부분에 대한 대화는 서로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이미 드러냈다면 그것에 대해 말해도 좋다. 하지만 그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는데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빙산을 억지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수면 아래의 부분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이다. 그 공간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친밀한 사이라면 많이 드러내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이라면 아예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과 공유하는 것, 직장 동료와 공유하는 것,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수면이 빙산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화를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대화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 상대방과 내가 서로 드러내도 거리낌이 없을 만한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이다. 만약 카페와 같은 곳에서 만남을 가졌다면 그곳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 있다. 인테리어나 카페 분위기, 카페의 향기와 같은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부분이다. 커피 냄새가 참 좋네요. 인테리어가 참 독특하네요. 참 따뜻한 분위기네요. 이런 것은 서로 아는 내용이므로 편안하게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또는 공통적인 부분으로 시작해서 상대방만 경험했지만 상대방이 알려도 좋을 만한 부분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 오시는 길은 편하셨나요? 눈이 오는데 미끄럽지는 않으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하거나 오는 길에 눈이 오는 거리 풍경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등의 경험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살며시 드러내면서 서로의 공간은 조금씩 좁혀지게 된다. 서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까지 부담스럽지 않게 자신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무르익으면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게 된다. 이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빙산을 조금씩 공개하게 된다. 서로 보여주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친밀하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빙산의 수면 아랫부분을 조금씩 드러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조금씩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수면 아래의 빙산을 드러낼 것이다. 너무 깊은 부분을 갑자기 보여주면 상대방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 수면과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수위를 잘 조절하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수면 아랫부분을 너무 급하게 드러내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한다.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결혼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 정도까지의 대화를 나눌 관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돌진해 오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마치 수면에 돌을 던지면 물의 파장으로 인해서 속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적당히 수면의 아랫부분을 드러내면 관계를 빠르게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던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현재 해결책을 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또 자신의 어려운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와 같은 것이다. 모르던 부분을 드러내어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고민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나 부담스러운 이야기 또는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친해지고 있는 관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예를 들면 오는 길에 눈이 많이 와서 매우 힘이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자신이 늦게 왔다면 먼저 짤막한 사과와 함께 늦게 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된다. 대신 될 수 있으면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눈이 와서 길이 막혔다고 투덜대는 대신에 나무에 눈이 소복이 쌓인 모양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라고 좋은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첫인상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심리학적 용어가 초도효과이다. 이는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첫인상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초도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다. A와 B, 두 사람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A에 대한 정보는 똑똑하다, 근면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였다. 반면 B에 대한 정보는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근면하다, 지적이다였다. 이는 똑같은 내용을 순서만 다르게 배열했을 뿐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이 A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처음에 보이는 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남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어떤 만남이라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대화로 이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면 아무리 까다로운 주제의 대화가 나온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으로 시작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두드려서 상대방이 문을 열어줄 때를 기다려보자. 또 상대방의 마음의 빙산을 존중해주면서 수면의 아랫부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나로 하여금 수면 아래의 빙산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줄 것이다. 잘 들어보셨나요? 손난로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불어 대화의 품격도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책 김상현의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입니다.
제목에서 시선이 확 끌리셨죠? 저도 제목을 보고 새삼 궁금해지더라고요.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또 기꺼이 나를 위해 슬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 저자는 영화 코코를 보고 이 제목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며 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까요? 자, 그럼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착함과 만만함. 쓰디쓴 말을 집어삼킬 땐 인상을 구기지 않는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투와 언어,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을 마주할 때에도 감정의 붉은 활화산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지만 몇 번이고 생각을 되뇌어 본다. 그렇게 진동에 반응하지 않고 천천히 정리한 생각들을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건넨다. 성심성의껏 준비한 것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성의와 무례함에 당할지라도 넉넉한 마음과 웃음으로 한 번 더 권해본다. 착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거라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엄마의 말은 언제나 귓속을 맴돌아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음엔 많이 불편했다.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건 나를 깔보거나 아랫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뜯고 상처를 냈다. 그래서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더욱 강하게 보이고 싶었다.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에 어쩔 땐 허세를 부리며 과장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간혹 그때의 내 모습, 그러니까 그때의 내가 썼던 글과 남아있는 사진, 기록된 영상,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릴 땐 언제나 얼굴이 빨개졌다.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뒤덮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참 어리고 촌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하지만 착한 건 착한 거였고 만만하게 보는 건 만만하게 보는 거였다. 착해서 만만하게 보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만만하게 보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다. 겨우 한 끗 차이였다. 둘을 개별적인 문제로 놓고 보면 생각도 마음도 편해졌다. 더는 착하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나와는 섞이지 못할 온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가시돋은 말들을 주변에 뱉어대며 나를 지키려 여러 벽을 쌓으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않을까 의심하며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 여전히 착한 사람이고 싶다. 그저 나이고 싶다. 주고받음. 주는 게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오는 게 있어야 갈 것도 생긴다는 말. 모든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어느 동료 작가의 말이 뇌리에 맴돌았다. 연락을 안 해서 서운하다, 연락 좀 해라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흔히 듣는 말이지만 정작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적어도 내가 겪어낸 관계에 있어선 말이다. 하지만 그 작가는 달랐다. 실제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본인이 생각날 때면 생각나서 전화했어라며 그저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곤 했었다. 처음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도 했다.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다는 건 지나온 내 삶에 비춰볼 때 생소한 경험이었기에. 놀랍게도 그건 그 사람 자체, 본성, 기질이었다. 그저 생각나서 안부를 묻곤 전화를 끊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라는 사람을 목적 없이 궁금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관계를 겪어내는 과정 안에서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됐다. 보통은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해지기 마련. 그 역시 받기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누가 됐든 인연이 오래오래 이어지지 못한다고 했다. 공감되는 말이었다. 받는 것엔 익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표현엔 서툴렀다. 고마워와 미안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걸 어색해한다. 그들은 고마운 것들을 고마워하지 못하고 미안한 것들을 미안해하지 않았다. 관계가 이어지는 건 결국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탓일까?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엔 마음이 더욱 좁아지고 주는 걸 망설이게 됐다. 마음도 역시 주고받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이라는 건 주고받을 때 크기도 커지고 더불어 온도도 올라간다. 마음이 갔으면 상대방에 의해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전해진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더욱 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닫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 나는 배우지 않았는데 힘들 수밖에. 마음을 주고받는 것, 결국 상대방을 생각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일이다. 동질감과 공감, 유대하는 것들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게 만든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 주고받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비로소 마음의 안식처가 생긴 것이다. 나는 물론이고 내 의견을 지지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내내 곁에 두고 싶다. 꿈. 무언가를 시작할 때 주변에선 잘해봐 라는 말보단 내가? 라는 물음이 먼저 찾아온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엔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 믿게 된다. 의심 한마디에 확신으로 가득했던 다짐 대신 이내 불안함이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특별한 일은 시작할 수 있음에 생긴다. 그러니 아직 펼치지 못한 것들과 하고 싶은 모든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단 실패를 하는 편이 훨씬 나으니. 나는 무언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눈빛이 좋다. 그들의 눈동자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꿈과 광활한 우주가 담겨져 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입꼬리가 자연스레 올라가곤 한다.
나는 모든 꿈을 응원한다. 설령 그것이 누군가 보기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다. 결국에 꿈을 꾸는 사람이 잘 될 거라는 걸 알기에,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이기에, 처음을 두려워하지만 처음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문을 먹고 자라났으면 싶다. 결국엔 정말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응원한다. 진심으로. 당신만의 색깔로 살아가는 것. 집단의 힘이 개인의 힘보다 월등히 강한 우리나라.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정의 욕구가 그 어느 욕구보다 상위에 속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이 지니고 있어야 할 자존감은 무너지거나 떨어지기 쉽다. 판단의 기준은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바뀐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라는 꽉 막힌 프레임 속에 갇혀 타인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한다. 타인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집단의 힘이 강해지는 이유는 획일화 때문이다. 모든 게 똑같은데 나만 다른 건 아무래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 눈에 띄는 건 불편하다. 집단에서 개인의 색을 드러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기게끔 만든다. 결국 집단이 공존하고 유지될 수 있는 건 통일성과 획일화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개개인이 자유로워질수록 통제가 어려워지고 조직이 와해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획일화된 기준과 잣대를 강요한다. 자신만의 기준을 적용하면 나태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다른 사람의 걱정을 사게 될 거라 지레짐작해버린다. 태어남으로 이미 충분한 가치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가치와 비교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려 애쓴다. 애초에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우겨넣어 맞추는 것이다. 이는 맞지 않는 옷을 꾸역꾸역 입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왜 떨어질까? 나는 왜 모자랄까? 다른 사람들은 왜 나보다 잘난 걸까? 자존감을 깎아내는 말들을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는 격이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서 괴로워한다. 자존감이 무너진다. 자신을 지탱할 큰 기둥 하나가 무너지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 회복할 겨를마저 없어진다. 결국 나는 사라지고 타인만 남게 된다. 색은 여러 종류로 나뉜다. 하나하나의 색을 개인이 가진 다양성이라고 보자. 한 집단 안에서 각기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검은색이 된다. 이는 빛 역시 마찬가지. 여러 빛이 모여 결국 하얀색이 되는 것처럼. 결국 모두 하나의 색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니 집단 속에서 개인이 살아낼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색에 물들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 역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 또한 나만의 색깔을 찾아간다. 모두 빛나거나 각기 다른 색을 띈다 하더라도 집단의 색이 이상해지거나 별난 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빛날 수 있는 방법과 색깔은 다양하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만의 빛깔로 삶에 행복을 드렸으면 싶다. 책임. 현실을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한다. 자신의 현실에 책임감이 생기면 삶의 욕구 또한 강해진다. 살아내려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값진 일이다. 자신의 몫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떤 부분을 세상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행동하게 된다. 책임질 줄 알게 되면 그에 따른 힘이 생긴다. 다시 말해, 내가 가져갈 행복만큼 내 행복의 몫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두 권의 책이 혹시나 차가웠던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난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